오늘은 화실에서 신문비전 밀린 신문 좀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다음 주에 강남의 선릉역에 문춘호 변리사 사무실에 걸릴 그림입니다. 15호고요. 제가 좀 드려야 되는 좀 거기 이제 손님들이 또 수시로 오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원래 그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작가가 자기 그림을 다 빼버린 거예요,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너무 허전하니까 이제 좀 급하다, 급하게 좀 걸었으면 좋겠다 해서 좀 먼저 어쨌건 약속하신 분들은 올해 안에 다 드릴 건데 먼저 좀 가야 될 것 같고, 어제 좀 기쁜 전화가 왔는데 저 위에 있는 저 등 바로 밑에 있는 저 100호, 저기 120호인가? 아무튼 100호짜리 그림을 드디어 이제 저걸 저한테 걸만한 데가, 그러니까 저한테 산 사람이 걸만한 데가 생길 때까지 그냥 좀 가지고 있어 달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걸만한 데가 생겼는데 그분이 이제 제 후원자가 돼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실 후원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 전주 화실이 경기도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뭐 저기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끝나야 되니까 그게 2022년이고, 그 김포시에 혹시 제 자리가 생기게 되면 그리 갈 거고, 거기는 이제 굉장한 어떤 경기도 내지는 국가적인 사업이 될 거라서 한류문화단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완공될 2022년 지나야 되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쨌건 이제 어떤 공간 후원자가 경기도 쪽에서 나설 가능성이 많다는 전화를 어제 이제 받았는데, 익산 팔봉 그 아웃도어 매장 2층으로 가는 것보다는 경기도의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제 거기가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경기도 그 도자기 단지 근처인 것 같아요. 굉장한 도자기 작가가 전기가마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기가마를 이제 제가 써도 좋다, 또 허락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구리판 작업이 전기가마가 있어야만 하는데, 전기가마가 그거 하나 하려면 한 2, 3천만 원 들거든요. 그거 하나 조립하려면은 지금은 가격이 더 올랐을 것 같은데 3, 4천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구리 살려면은 또 그 재료비가 들고 그래서 한 1억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전기가마를 빌릴 수 있으면 조금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그런저런 전화가 있었고, 제 그림은 세계적인 불경기가 와도 쭉 성장을 할 겁니다. 원래 이제 그림 시장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불경기를 안 타는 사람들이 고객이거든요. 그리고 IMF가 왔을 때 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고객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넘은 사람들이 그림을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 그림을 그렇게 부유층이 아닌데도 사시는 분들은 좋은 일 많을 겁니다. 네. 자, 신문비전 들어가는데 이제 이번에 또 아마 일본에서 또 노벨 생리의학상이 나왔는데 아마 25번째 노벨상인 것 같기도 해요. 혼조 다스쿠라는 교토대 출신 교수인데, 놀랍게도 교토대학교에서만 노벨상 수상자가 10번째라는 거예요. 아니 뭐 노벨 평화상 말고 과학상 쪽으로 10번째. 근데 이제 이 교수가 일본이 이렇게 노벨 과학상이 많이 나오는 것 자체는 일단 장인 정신이 있고 하나를 막 깊이 파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것도 대대로. 또 부모의 그 업을 잇는 그런 문화도 있고, 부모가 정치인이다 그러면 정치의 맥을 잇고, 과학자다 그러면 과학의 맥을 잇고, 예술가다 예술가의 맥을 잇고, 이런 문화가 축적된 데다가.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언어유신, 그러니까 언어유신이 아니라 교육유신, 일본에서 국제 바칼로레아를 전면 도입하겠다. 2020년부터
사지선다, 오지선다 문제를 전면 철폐하겠다. 전부 소술형, 주관식, 논술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모든 학교를 그렇게 해버리겠다. 그것이 이제 뭐 장관들하고 수상이 결정을 해서 그 교육 유신이라고 불릴 정도인데, 메이지 유신 때 이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이 노벨상 수상자가 하는 얘기인데,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이 굉장한 돈을,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교육 유신도 굉장한 돈을 들이는 거거든요. 최고급 사교육을 전면 무료화하겠다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외든 어디든 간에 굉장한 멘토들을 이제 학교에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기존의 학교의 그 교사들은 물론 연수도 시키겠지만, 우리가 연수를 받는다고 해서 사지선다 오지선다형 주입식 교육을 받던 사람이 토론식 교육으로 바로 전환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에 익숙한 사람들을 수입한다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이 왜 지금 노벨상이 많이 나오느냐, 일본의 기초과학은 어떻게 발달했느냐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기자가 이 노벨상 받은 사람한테.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메이지 유신 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외국에서 교사를 수입했다는 겁니다. 영어를 쓰는 교사들을 수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영어도 잘하고 이제 머리 좋은 학생들을 좀 이렇게 교육을 시켰겠죠. 메이지 유신 때. 근데 그 영어로 그 어떤 외국의 첨단 과학을, 그 당시에 그 첨단 과학을 배운 일본의 엘리트들이 그 다음에 했던 작업이 뭐냐면, 그게 우리나라하고도 좀 연관되는 건데, 그 다음에 했던 작업이 자기들이 배운 거를 일본어로 최적화시켜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최적화시켜서. 왜 그럼 일본어로 그 과학 용어를 최적화시켜서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했는가? 야, 제가 놀랍게도 제가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 노벨상 수상자가. 무슨 얘기냐? 자, 그걸 왜 했냐면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기 머리로 여러 개념을 생각하기 쉽게 만든 것이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개념을 자기 모국어로 변환되지 않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뇌 속에 있는 깊은 감각,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감각과 그것이 연결되려면 그것은 모국어로서만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생각이라는 것은, 몰입해서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모국어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외래어라든가 외국어로 깊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영어를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중 다국어 바이링구로 이렇게 크지 않는 한은 영어를 나중에 배워서 영어로 시를 쓰기가 어렵다니까요. 그거는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왜 시 짓는 사람들 있죠. 그거 외국어로 번역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소설이나 이런 거 번역하는 거 달라요. 시는 깨져버려요. 그 느낌이 깨져버려요. 제대로 전달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 통일을 했을 때 좋은 점이 하나가 뭐냐면, 북한은 지금까지 외국어를 한국어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적돼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외래어 자체가 이제 점점 모국어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학 용어와 철학 용어를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일본은 그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외국에서 대단한 선생들이 수입해서 최초로 했던 작업이 학술 용어를 일본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모국어화 시켰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조차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것조차 안 돼 있어요. 제가 대학교 학부생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역사 세미나 무슨 뭐 책 읽기 세미나 뭐 다녔는데, 그 중에서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갔던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서울대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학술 대회가 있었냐면 우리말로 철학학이라는 학술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느낌이. 어떤 모국어, 우리나라 사투리를 살려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할 때 내가 그러고 너 할 때 내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표준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경상도에서도 니가라고 그러고 전라도에서 니가라고 그러고 내가와 내가는 헷갈리지만 내가와 니가는 안 헷갈리잖아요. 그 단어가 많이 틀리니까. 그럼 이걸 표준어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왜 서울의 중산층이 사용하는 언어가 표준어가 돼야 하느냐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그래서 이제 어원 연구를 하면서 팔도 사투리 연구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제가 방언 연구만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즐겨봤던 책 중에 하나가 이문구 소소로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충청도 사투리 같은데, 그 사람은 소소를 사투리로 쓰는 사람인데, 그 사투리를 공부하지 않고 그 소소를 읽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읽는 거를 이렇게, 소소로 사전을 읽었을 정도로 제가 뭔가를 우리말로 바꾸는 그 뉘앙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학부 다닐 때부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일본이 학술 용어를 모국어로 바꾸는 작업을 최초로 했다는 겁니다. 메이지 유신 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본어로 바뀐 학술 용어를 우리가 수입을 하죠. 그래서 일본어를 그대로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에 느낌적 느낌 뭐 이런 무슨 적이라는 걸 많이 쓰잖아요. 그게 왜냐면 일본어 습관이에요. 그게 무슨 뭐 이게. 그러니까 일본어 언어 습관이 그대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영어를 번역한 책을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제 말투가 제가 책 쓰는 말투가요. 그 번역본 그 말투가 돼버렸어요. 제 책을 읽어보시면 이게 말투 자체가 번역한 게 아닌데 마치 영어를 번역한 것 듯하게 제가 책을 쓰게 돼버렸다니까요. 하도 영어 번역본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왜곡들이 어떤 학술 용어가 모국어화 되지 않는 왜곡이 뭘 발생시키냐면은 깊은 생각으로 들어가는 걸 방해한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모국어로 생각하니까. 그런 작업을 우리 한국은 동시에 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영어를 정말 한국적인 영어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본 그 책을 그대로 베낀 거,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정말 그 느낌적 느낌이 맞느냐, 이걸 검증해봐야 되는 거죠. 이 은퇴한 교수가, 비싼 돈을 들여서 외국인 교사를 고용했고, 그걸 배운 사람들이 그 배운 걸 일본어화하는 작업을 메이지 유신 때부터 시작했다라는 이 인터뷰가 정말 놀라웠어요. 네, 정말 제가 뇌과학 공부한 거하고 정확하게 맞는 생각이거든요. 깊은 생각은 모국어로 한다라는 그 변함없이. 그리고 이 교토대에서 노벨상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아이덴티티, 개성과 재미를 굉장히 추구하는 학풍이 있다는 겁니다. 교토대가. 개성과 재미 두 가지를 포용하고 추구하는 게 있어서 교토대에서 노벨상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교과서에 금방 쓸모없어지는 교과서의 문제점 얘기하고 있고, 이분이 노벨 생리대학상 받은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 몸에는 PD-1이라는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또는 병이 생겼을 때 그것을 공격하는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과도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면역 반응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브레이크 해주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우리 면역 세포들이 과활성화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어떤 물질을 찾아낸 거죠. 어떤 분자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분자를 PD-1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정말 솔직하게 뭐냐면은 그 발견을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대학원생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밝혀냈어요가 아니라 그냥 우리 학교 다니던 대학원생이 발견한 거였는데 단 나는 그것을 20년간 더 연구했다 이겁니다. 자기가 최초에 발견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 20년 동안 연구했던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최초에 그게 누구 아이디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이걸로 암을 치료할 수 있겠다라고 어떤 느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분위기가 정말 이 인터뷰가요, 이 노벨상 인터뷰가 그동안 제가 책을 쓰고 강의를 했던 것에 그걸 교묘하게 전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가. 정말 이렇게 일본 사람 인터뷰를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읽은 거 정말 처음이네, 처음이야. 자, 그 당시 어떤 분위기였느냐? 암 치료를 방사선 치료하고 약물 치료하고 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을 끌어올려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실패를 해왔기 때문에 완전히 그 학계에서 폐기 처분된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암 치료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그 암 치료 학회에 소속돼 있었다거나 그런 걸 연구하는 의사였다. 암과 관련된 의사였다면 이 연구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쥐실험에서 아주 성과가 좋으니까 일본의 오노 제약 회사한테 그러니까 특허를 공동 출원한 오노 제약 어떤 공장 같은데 그 어떤 그 제약을 만드는데 에서 이제 그 일본 내에 제약회사한테 투자를 더 받아야지 또 계속 연구할 수 있으니까 또 마케팅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좀 투자 좀 해라 우리 같이 하자 했는데 국내에 있는 모든 제약회사가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 몸의 면역 체계를 증강시켜서 암을 치료한다라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쫙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허 출원자가 최초의 손잡은 회사가 어디냐? 미국 벤처 회사랑 손을 잡습니다. 투자를. 미국 벤처 회사가 투자를 해요. 일본 국내에 있는 제약회사들은 아니야 우리 못해 그거 그러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 일본에 있는 일본 내의 제약회사가 특허를 공동 출원한 이 오노 제약공업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교수랑 계속 연구하지 마. 그러면 당신네 회사도 망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충고를 해주다는 겁니다. 공동 그 특허 출원을 한 그 작은 중소기업 회사한테 야 니네들 그 교수랑 같이 일하지 마. 회사 망한다. 이러면서 투자를 안 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 이 신약만으로요. 그러니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소를 이 사람이 여기다 계산을 합니다. 최소. 이 신약이 나갔을 때 연간 45조 3,200억 원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연간. 근데 자기가 특허 출원료, 그 저작권료를 1%만 잡아도, 물론 1%보단 더 많겠죠. 1%에서 10% 사이겠죠. 1%만 잡아도 나한테 매년 4,532억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만 잡아도. 근데 이게 놀라운 연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부에서 들어가서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 내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 면역력에 힘이 있는데 원래 면역력이 강해지면 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게 급성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는 브레이크 분자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나 내가 암에 걸린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죠. 너 내부의 그 전력을 키워서 네 암을 없앨래? 아니면 우리 외국 군대 데리고 올까? 우리 왜 동학난 났을 때처럼 그 적폐를 없애기 위해서 동학군이 그 당시에는 면역 세포였죠. 그런데 그 암세포 역할을 했던 그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일본군 청나라군 데리고 오잖아요. 아니 어찌됐건 좀 안 맞는데 어쨌건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내 몸이 이걸 치료할 수가 있는데 그 브레이크만 제거해주면은 잠시 자가 면역 질환의 그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내가 말기암에 걸렸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일단 공격력을 올려야지. 막 얘네들은 막 중장비, 그러니까 뭐냐, 중무장을 시켜가지고 쳐부셔야죠. 내 안에서. 내가 내 몸에 있는 군사들이니까. 무슨 얘기냐? 부작용이 훨씬 적은 치료제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이 예상한 연매출 45조를 능가할 가능성이 높은 연구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자기한테 최소한 5천억 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매년. 그것을 다시 젊은 연구자들한테, 자기는 30대 정도 젊은 연구자들한테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다. 선순환이 돼버립니다. 사회적인 동종번식. 훌륭한 스승이 그 국가에 있으면 그 밑에 계속해서 그 훌륭한 제자들이 나온다라는 사회적 동종번식 현상이 지금 일본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몸속에 있는 면역력을 키움으로써 암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희망, 그것으로 지금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희망도 제가 전달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가 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 사람도 일본에서 투자를 못 받고 결국 미국에서 투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뜻이 있는 그 창업자들 괜히 국내에서 투자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쉽지 않습니다. 바로 해외 창투사를 그냥 두드리시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나서 애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성공을 할 때는 제 그림을 사주는 사람들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에서 나오지, 지금 한국에서 지금 제 그림 사주시는 분들은 뭐냐면 그 마중물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만한 보상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컬렉터들이 제 그림을 사기 시작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쁜 소식들을 제가 많이 전해드릴 거고, 저도 그렇게 이제 그 마중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해외의 컬렉터가 저한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제가 좀 너무 흥분해서 20분을 써버렸네, 이 노벨상에. 근데 꽤 유익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손에 걸리는 대로 갈게요. 이분 제가 EBS에서 이렇게 강의할 때 잘 들었어요. 이승욱 씨인데, 증상과 정상이라고 이제 한겨레 신문의 오피니언 칼럼인데,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또 합니다. 모든 정신분석가와 상담가는 자신에게 온 그 자식 상담을 하러 온 엄마들을 좀 더 훌륭한 부모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정신분석가나 상담가들이 그 사람들도 상처 입은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좋은 부모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 때문에 자기가 괴로웠고, 그 괴로움을 극복하다가 상담가가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좋은 부모를 두지 못했고, 유복자로 태어났고, 아버지가 안 계셨고, 뭐 여러 가지. 게다가 뭐 또 연애도 순조롭지 않았고, 첫 번째 결혼도 순조롭지 않았고, 딸하고 생리별을 했어야 됐고, 여러 가지 상처들이 오늘의 저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칼 로저스라는 카운슬링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만든 인본주의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말년에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에게 이 책과 업적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은, 그 사람 들으려 하지도 않을걸요? 그만큼 냉담한 엄마 밑에서 자란 겁니다. 냉담한 엄마 밑에서. 자, 자본론을 쓴 마르크스가 이제 당대에 성공을 했잖아요. 굉장한 그 후학들도 생기고. 그때 마르크스 어머니가 마르크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자본론으로 성공했을 때. 지 자본이나 잘 돌볼 것이지 이랬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모르는 거예요. 냉담한 거예요. 물론 무식했을 수도 있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민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잘 못 받았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읽으면서 살짝 울었어요. 좀 제 얘기 같아가지고 살짝 울었는데 그렇게 짜증내는 부모 밑에서 큰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카프카라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 이 사람도 아버지한테 엄청 맞은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에서 아버지의 무지, 무례함, 무식, 우악스러움에 진절머리를 친 그 문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신이라는 그 소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참 상처가 진주가 되고 넘어진 곳에서 보물을 발견하듯이 어떤 위대한 작가들도 정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격려하기의 절반은 좌절을 방지하는 데 있다. 좋은 부모 되기의 절반은 신경질 부리지 않음으로 완성된다. 자식들에게 짜증내지 않는 것이 좋은 부모 되기의 절반 정도다. 이런 말로 이 칼럼이 마무리가 되는데 너무 가슴 아프고 절절한 그런 카프카, 마르크스, 그 다음에 칼 로저스 이런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어서 결국에는 그렇게 성공했던 스토리 너무너무 제가 정말 좀 울었어요. 제가 이 신문을 보면서 또 심각한 얘기 또 나오는데 자 중거리 핵전력 제한 협정을 탈퇴하겠다라고 또 트럼프가 얘기를 했나봐요. 중거리 핵무기를 우리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탈퇴를 한 거죠. 물론 여기 보면 트럼프의 변명은 뭐냐면 러시아와 중국도 러시아와 중국이 새 협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새 협정, 그러니까 그 협정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물론 미국이 유리하도록 하겠죠. 거기에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 탈퇴할 거야. 뭐 그 파리 지구 온난화 그 파리 협약 탈퇴할 거야. 다 탈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미국은 핵전력을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한테는 핵무기를 내려놓으라고 하고 있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힘에서 여전히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나쁘게 보면 계속 나쁘게 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좀 가벼운 얘기. 수컷 개들이 왜 이렇게 한쪽 다리를 들고 오줌을 싸는가? 수컷 개들이에 대한 과학 이야기가 나왔어요. 멍멍이 사이언스 조홍섭 씨의 재밌어요. 암컷들은 앉아서 바닥에 싸는데 수컷들은 영역 표시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 높은 데다 분사를 시킨다는 거죠. 높은 데다 분사시키면 벽에다 싼다 그러면 벽에서도 오줌이 튀잖아요. 그러면 그 냄새 분자가 훨씬 멀리 퍼지고 또 다른 수컷들이 왔을 때 어렸을 때 생각나서 우리 어렸을 때 화장실에 이렇게 시멘트 위에다 오줌을 쌌거든요. 막 이렇게 산을 그리면서 오줌을 쌌어요. 근데 저도 오줌을 싸는데 높은 산을 그리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개띠라서 그런가? 저만? 남자들 우리 예전에 그 푸세식 화장실일 때 이렇게 변기 소변기 없을 때 이렇게 있었잖아요. 제 나이 또래 전후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오줌을 싼 적이 많은데
높은 산을 그렸을 때 기분이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에 수컷들이 나무라든가 벽에 더 높은 데 오줌이 묻어 있으면 아, 이 영역은 나보다 등치가 큰 수컷들이 지배하는 영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개일수록 다리를 더 높이 들고 싼다는 거예요. 큰 개는 뭐 여유 있게 살짝 들고 싸는데 이 발발이들, 작은 개들, 저처럼 키 작은 수컷들은 이게 높은 데 오줌 싸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 동물적 근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유튜브 하기 좋아하고 말이야. 일종의 과시욕일 수가 있죠. 표현욕이라는 것은 과시욕이 승화된 거잖아요. 이렇게 글쓰기라든가,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거, 나폴레옹이나 박정희처럼 그 키 작은 수컷들이 더 높은 곳에 오줌을 싸고자 하는 욕구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역과 영역 사이에 암컷들이 경계선에 갔을 때 암컷들도 높이 싸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영역 안에서는 수컷들만 그런 짓을 하고, 그런데 자, 어떤 다른 집단의 영역에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암컷들도 내 영역을 지켜야 된다는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암컷들도 이렇게 오줌을 높이 발을 들고 오줌을 싸는 거예요. 영역의 경계선에만. 편안할 때는 그냥 앉아서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컷들도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수컷 본능이 나오는 것이죠. 튀어나오는 것이죠. 테스토스테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자기 자식이 공급받으려고 할 때, 자기 자식이 비리로 제대로 못 먹을 때, 학대당할 때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는 거죠. 싸워야 되니까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엄마들도. 아주 재밌는 과학 기사였어요. 아, 참, 이 과학 기사를 내가 쫙 찢었거든요. 뒷면을 보고 찢어야 되는데 실수를 또 한 거야. 제가 이제 신문 비전할 때 뒷면을 안 보고 쫙 찢은 거예요. 이거 얘기해야, 뒷면에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있는 거예요. 모라백 역설이 붕괴됐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과학 기사가. 인공지능 기사인데, 인공지능법. 사실 더 중요해. 걔가 발 들고 오줌 싸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기사인데, 이게요, 제가 EBS 그 미래강연 큐 찍을 때, 녹화 전에 거기 PD님하고, EBS PD 성함이 뭐였지? 그 PD님이랑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나온 내용. 그때 이 구봉건 씨도 같이 있었죠. 여기 이 기사를 쓴 구봉건 씨도.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이번 할 때 모라백 역설 얘기는 아예 하지 말자. 그거 하면은 미래강연 큐의 그 품질이 떨어진다. 왜냐면은 지금 아틀라스가 나왔고, 그때 제가 이랬어요. 내 생각에는 1년 이내에 모라백 역설이 깨진다. 라고 그랬어요. 정말 1년 이내에 모라백 역설이 깨집니다. 제 예측대로. 그래서 모라백이라는 얘기를 아예 꺼내지 말자 그랬어요. 그 미래강연 큐에서. 제가 그 PD님한테, 그리고 거기 있는 패널들한테. 그건 아니다. 그거 꺼내지 말자. 그러니까 근데 모라백 역설을 강연자 중에서 그분이 꺼냈죠. 첫 번째 강연자가. 그때 좀 아차 싶었는데, 그게 이제 모라백 역설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인간은 이 막강한 손뇌라는 것을 발달시켜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손놀림이라든가 뭐 이런 거, 공놀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렇게 젓가락질도 잘하고. 이게 왜냐면은 손해가 이 나중에 생긴 전두엽보다 그 시냅스 밀도가 20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두엽은 5만 개 시냅스를 가지고 있다면 손해는 거의 100만 개를 갖고 있거든요. 20배가 더. 그러니까 20배가 긴밀한 손해를 가지고 태어나 인간은. 그래서 근육 운동을 잘하도록 태어난 건데, 이게 40억 년 동안 진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거의 40억 년 동안.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가 그렇게 진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요리하는 건 쉽고, 소꿉놀이 하는 건 쉽고, 수학 문제 푸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수학 문제 푸는 건 나중에 생겼죠. 이 전두엽.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역순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생긴 직업부터 먼저 없앱니다. 인공지능은.
그리고 우리 인간의 두뇌 형성에 있어서 나중에 생긴 전두엽 기능부터 무력화시켜요. 이성적인 것부터. 그리고 나중에 원시적인 두뇌를 무력화시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 쓰는 직업이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이 앞쪽 머리 쓰는 직업보다. 역순으로 가는 거죠. 그게 모라베게 역설이에요. 모라베게 역설은 인간이 느끼기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컴퓨터가 더 잘하고, 인공지능과 컴퓨터가 더 잘하고. 인간이 느끼기에 젓가락질을 왜 못하지? 쉬운데? 망치질을 왜 못하지? 이거 쉬운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로봇이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망치질을 훈련시키는 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 로봇은 손해가 없잖아요. 전두엽의 20배 신입스를 가진 손해가 없으니까.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걸 나중에 발견한 겁니다. 모라백이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해요. 인간에게 쉬운 것은 로봇에게 어렵고, 로봇에게 어려운 것은 인간에게 쉽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모라백의 액설인데, 그게 깨질 거라는 것이 미래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었던 때였어요. 작년이, 1년 전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하지 말자고 그랬던 거예요. 왜? 미래강연 큐니까. 근데 그 이후에 1년 이내에 지금 어떤 상황이 왔냐면은, 막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덤블링하고 달리고 막 춤을 추는데, 뭐 인간만큼 BTS만큼 추지는 못해 아직.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생긴 겁니다. 암묵지를 빠른 속도로 익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장인들이 했던 예를 들어서 장인들이 바느질을 한다거나 칼질을 한다거나 뭔가를 이렇게 조각가들이 이렇게 우리가 미켈란젤로처럼 다비드상 만들 때 이 톡 치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 칼질을 해가잖아요. 이런 걸 로봇이 배워버리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어디 깎을 때는 어느 정도의 힘으로 쳐야 되고 이런 걸 그냥 보고서, 그러니까 40년 50년 동안 어떤 한 공장에서, 제조업 공장에서 이 일을 했던 장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학습해버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 운동선수들이 하는 걸 보고 배워버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암묵지가 우리 인간이 이제 손동작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이 40년, 50년 걸리는 거를 얘네들이 이제 4시간, 5시간 또는 서너 달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났어요. 체조, 요리, 로봇이 더 잘 배워야지. 인간보다 더 빨리 배워요. 암묵지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라백의 역설이 끝나버린 거죠. 제 생각대로 1년 이내에 끝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은 우리는 손을 잘 쓰는 직업조차도 불안하다. 그러나 손을 잘 쓰는 직업은 뭐에 좋은가? 인간의 자존감 형성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체능이라든가 손으로 뭐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권장하는 이유가 그것으로서 미래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체내 호르몬을 좋게 한다는 것이죠. 재밌게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취미들이. 뭔가 손으로 하는 취미, 악기 연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악기 연주도 이제 로봇이 더 잘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악기 연주를 하면 즐겁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수학 계산을 하고 막 통번역을 하고 막 이렇게 봐요. 그게 아주 즐겁지는 않아요. 그건 일이거든요. 왜냐면 좀 뒤떨어진 머리로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근데 아주 엄청난 머리로 인공지능이 통번역하고 수학 계산하고 하는 것, 얘네들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제가 행복을 지연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에듀테인먼트, 이게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재밌어 하지 않으면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아니면 재미있게 바꾸던지, 그 전체를 게이미피케이션, 게임처럼 만들던지 하라는 거 아닙니까? 교육을. 그래서 교육을 동아리 혁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좋을 것도 없지만 확률적으로 뭐 좋은 애들도 천재들도 나올 거지만 나쁠 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식은 나쁠 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정도의 전두엽을 안 된다니까, 인공지능은 상대가. 아무튼 오늘 참 좋은 얘기들이, 주말에 할 얘기들이 이렇게, 사실 이번에 그 사우디하고 저번에 그 터키 그 언론인들 암살당하는 거, 죽는 거 보고서 제가
빨리 인공지능이 발달해야 되고요. AI 블록체인 개인 블랙박스가 특히 이런 살해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몸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위성에서는 인공지능이 이 사람 진짜고 이 사람 가짜거든요. 들어가는 거 이제 들어가서 죽었어요. 살해당했어요. 그런데 나올 때 이 사람이 살해당하지 않고 나왔다라는 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체격이 비슷한 사람을 시켜서 수염을 붙이고 안경을 쓰고 적당히 배 나온 사람이 나오는 CCTV를 일부러 찍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되겠지 했는데 결정적으로 신발이 다른 거예요. 신발이. 들어갈 때 구두 신었는데 나올 때 운동화 신고 나오고 있어. 같은 사람. 그래서 연기가 들통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획적인 암살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 사우디 언론인 이 죽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언론인들은요, 블랙박스처럼 실시간 블랙박스, 그러니까 블록체인형 블랙박스죠.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를 어떤 위성과 어떤 특정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감시하는 거죠. 나쁘게 보면 감시지만 좋게 보면은 뭐죠? 보호죠. 왜 누가 죽이는지 실시간으로 다 녹음돼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노회찬 의원 몸에도 그런 게 있었어야 하는 거죠. 블록체인형 실시간 전파가 중계될 수 있는 센서링을 가진 블랙박스. 그게 살해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웨어러블로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건 어떤 그 첨단 경호 회사가 그런 옷을 팔 수가 있겠죠. 겉으로 보면 아주 일상적인 옷인데, 아주 일상적인 안경인데 안전장치로 몸속에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계획살인은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물론 이제 그래도 또 방법을 찾겠지만 어처구니 없이 예상 못하게 당하지는 않는 그런 시대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과학기술이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숨어있는 인재를 더 발굴해주는 쪽으로 간다고 봅니다. 나쁜 쪽으로는 핵무기가 있지만 좋은 쪽으로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공기환경지능, 모든 것이 검증되는 그런 시대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그 교통공사 채용세습 문제 있잖아요. 이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라고 했을 때 이런 비리가 터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미리 감지했었어야 돼요. 이왕이면은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지 모르고 지금 아직 기준도 없는데 자기 친인척들 당연히 먼저 정규직으로 만들고 먼저 채용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늘린다거나 갑자기 몇천 명을 뽑는다거나 할 때 역차별에 불만이 있더라도 현재 그 집단에 몇 급 이상의 사람들의 친인척은 아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걸 금지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거기 지원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역차별을 해야만이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친인척을 뽑고자 하는 욕구는 본능인데 그 본능을 어떻게 막냐고요. 그 본능을. 인간의 본능은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죠.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본능을 아예 잘 살리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런 우려가 있을 때는 그 본능을 억제하는 제도를 깔고서 시행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2008년에 독도 이장 김성도 씨를 독도에 가서 만났어요. 같이 어깨동무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제가 첫 번째 쓴 정규골 서울대 가다 책에 김성도 씨랑 찍은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10년 만에 돌아가셔 버렸네요. 제가 2008년에 갔으니까 2018년에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때 저는
60대 초반 정도 된 줄 알았는데 나름 동안이셨어요. 그때가 이미 68세, 69세였네요. 우리나라 나이. 지금 78세에 지금 결세하셨으니까 간암으로.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아주 특별한 날, 특별한 인연으로 만났던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신문에 나오니까 이렇게 좀 느낌이 좀 쓸쓸한 느낌이 좀 들어요. 쓸쓸하다. 추억을 간직한 분인데. 자, 제프 베조스가 정치 자금도 가장 많이 낸다, 미국에서. 저도 한국에서 정치 자금을, 정치 후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1인 대기업이 되고 싶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는 아닌데 저도 조만간 머리를 잃어버릴 거예요. 베조스처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게 머리도 별로 없는 데다가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자, 지금요 우리나라가 준조세라는 게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용료, 수수료, 벌금 이런 거 정식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준조세가 좀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금이 줄어들 거를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너무 지금 심하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준조세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한 국민이 세금을 42%를 추가로 더 냈다는 거예요. 준조세로. 그러니까 정식 세금이 아니라 뭔가 어떤 그 명목으로 42%나 더 냈다라는 거죠. 이게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이렇게 조그맣게 기사 내지 말고요. 좀 많이 다뤘으면 좋겠어요. 자, 인조 다이아몬드 이야기가 좀 재밌어요. 뭐냐면 인조 다이아몬드하고 컴퓨터 커팅이라는 게 완벽한 대칭하고 인조 다이아몬드니까 먼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값이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값이 싸지냐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가격이라는 게요. 색깔이 아주 진하다거나 아니면 크다거나 그런 게 이제 비싸거든요. 캐럿이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컴퓨터 커팅한 거하고 보석 장인이 커팅하는 게 더 비싸요. 똑같은 크기, 똑같은 재질이어도. 왜 비싼가 봤더니 컴퓨터가 커팅을 하면 전혀 비대칭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얘가. 컴퓨터가 연마하니까 너무 대칭적인 거예요. 우리 사람의 얼굴도 정확한 대칭이 되지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생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예요. 비대칭이 약간 있는 게. 성격이 조금 모난 게. 2%가 부족한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이 인조 다이아몬드에다가 약간의 불순물을 넣어서 미학적인 평가도 높이고 있다. 즉 뭔가 색깔을 가미한다거나 불순물을 넣는다거나 비대칭을 준다거나 해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미학적인 게. 아름다움은 그만큼 역동적인 겁니다. 뭔가가 다 갖추어진 게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런 어떤 예전에 그 어떤 그 우리 한국의 미를 미완성의 미라고 그랬던가 오주석 씨였나 누구였나 어떤 미학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고유석 어떤 분이 아주 제가 배웠는데 교과서에서 까먹었어. 오래돼가지고 미완의 미, 미완성의 미. 미완성의 미를 사람들은 더 아름답게 느끼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다이아몬드 가격에도 그대로 도입이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떤 임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임계점. 완벽하다라는 것에 어떤 임계점이 있어요. 조금 덜 완벽해야 더 완벽한. 이거를 이제 노자사상인가요? 장자인가 노자인가요? 대직약불이라고. 크게 거둔 것은
약간 굽어 보인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쨌건 제가 다이아몬드에 대한 칼럼도 썼었고 강의에서 다이아몬드 고리들 다이아몬드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이아몬드 가격에 대해서 강의한 게 뜰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다가 사고가 나서 이제 이렇게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신문에 나왔는데 이분이 카레이서였다는 거예요. 1등 카레이서. 근데 과속하다가 피하지를 못한 거죠. 저는 이제 저도 한번 저번에 왜 삼성 구상금 사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제 실수로 냈는데 최근에 그 휴게소에 가니까 뭐 특허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계기판 바로 위에다가 휴대폰을 장착할 수 있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거 괜찮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위치를 딱 보니까 전면 유리를 가리지 않고 장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싸지도 않고 하나에 10,000원이니까 한 2개 사서 차 2대니까 이렇게 설치를 하고 싶은데 전면 유리를 가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높게 단 거예요. 이쪽에다 휴대폰 거치대로.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시야가 있고 간접 시야가 있는데 간접 시야까지 전면을 벗어나도록 제가 휴대폰을 여기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가 단조로우니까 당연히 앞에 차가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딱 봤는데 그게 문제는 약간 커브길이었던 거예요.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어. 딱 보니까 앞불사 브레이크를 밟아도 부딪히는 거리에 앞에 차가 정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해요. 신이 삼성화재랑 소송도 한번 하게 하는 그런 소중한 경험도 하게 해주고 운전할 때 전방 주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주 그냥 채찍질로 제가 알게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 실수를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 잠깐 보다가 추돌 사고가 날 뻔했는데 이제 위기에 또 살짝 강한 측면이 있죠. 꺾었어요. 싹 꺾었더니 부딪히지 않고 스쳤어요, 앞차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오른쪽으로 꺾었죠. 그런데 정말 이거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보고 와서 제가 죽을 뻔하다가 전방 주시를 잘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고 끝난 사건인데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가 쭉 밀려 있어요. 이렇게 다 밀려 있는데, 이렇게 밀려 있는데, 보이죠? 제 차가 여기서 이렇게 달리고 있었던 거죠. 2차선으로 이렇게 갔던 거죠. 여기를 박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핸들을 오른쪽으로 딱 꺾었어요. 딱 꺾었더니 앞에 트럭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트럭이 있는 거예요. 와, 트럭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꺾자마자 딱 여기 스치고 지나간 걸 정말 다행히 했는데 그게 이제 이 차가 왜 대물이 270만 원 나오고 대인이 3명이어가지고 그게 이제 오버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150만 원을 삼성에 더 줘야 되는 책임보험으로 그게 다 안 돼가지고 그 소송건이 있었던 거거든요. 트럭이 있는 거예요. 우와, 트럭이랑 아니 그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랑 사고 난다는 얘기 있잖아요. 승용차랑 부딪히면 더 좋았을 뻔했죠. 그 순간에 제가 들은 생각이 트럭 뒷꽁문이랑 박아버리면 완전히 위 나가버리거든요. 경차는. 트럭이 앞에 있는 거예요. 다시 급히 왼쪽으로 꺾었어요. 속도를 줄이면서 꺾은 거죠. 여기를 지나가는 속도가 104km였어요. 근데 바로 앞에 트럭이 있어요. 얼마나 이거는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탁 꺾었어요. 피해서 트럭이 있어서 왼쪽으로 다시 꺾었어요. 근데 다행히 여기에 제가 왼쪽으로 꺾었는데 다행히 거기만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분이야. 무슨 아니 차가 정체가 돼 있는데 얘를 부딪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꺾을 만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앞에 트럭이 있어서 다시 왼쪽으로 꺾었는데 왼쪽으로 오니까 여기 차를 세울 만한 공간이 또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우회전 한번 좌회전 이렇게 꺾었는데 공간이 통 비어 있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밀려 있는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끝난 거예요. 그때 와 정말 죽을 뻔했죠. 그때 제가 웨딩 촬영 하루 전날이었거든요. 그 다음날 이제 서울에서 웨딩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산에 그 강의하러 갔다 와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정말 고속도로 과속사고라든가 그 전방 주시 태만한 것은요, 또는 음주운전 이런 거는요, 신의 보호가 없이는요, 이건 죽는다고 봐요. 정말 운이 좋았고, 제가 그 이후로는 전방 주시를 정말 전방 주시 테마는 정말 전방 주시만 안 해도요 사고는 거의 큰 사고는 안 나요. 이게 알게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요 우리가 개표 방송을 보면 이렇게 이 지역에 뭐 그 새누리당 뭐 자유한국당이 됐다, 뭐 여기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주도가 무소속이다. 근데 이걸 인구 대비로 보게 되면 더 적은 인구가 한국당이 된 거예요. 이게 인구 대비 지도고 이거는 정식 지리학적인 지도예요. 인구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대비로 보게 되면은 2018년 선거도요. 이건 굉장히 극적으로 다른데 자 그냥 지리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민주당이 된대하고 이번 2018년 선거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인구 대비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우리가 아마 이번에 인구 대비는 아니었겠구나. 아무튼 인구 대비로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이 훨씬 더 축소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언론에서 저는 이런 시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지도로만 보면 우리가 선방했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인구 비례 지도로 봐버리면은 아니 이렇게 퍼센트가 다 지지도, 정당 지지도 이런 게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시각적으로. 그런 어떤 이게 진실이니까 인구 대비 지도도 진실이니까 뭐 지리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진실이지만 이런 어떤 더 값진 어떤 더 소중한 진실을 보여주는 시도 이게 실상은 인구 대비로 보면 이게 맞는다라는 거. 이런 걸 이렇게 특별한 특집 차트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선거 방송에서 직접 볼 수 있어야죠. 인구 대비로 표기를 해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이 좀 타격을 많이 입을 겁니다. 경기가 갑자기 나빠질 거기 때문에. 이걸 제가 고른 거는 제가 읽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서 고른 것 같습니다. 인간 동물학이 동물은 인간에게 무엇인가 라는 어떤 인간도 그냥 동물로 보고 쓴 하나의 인간 동물학 또는 인류 동물학,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난 동물 행동학. 제가 동물학 쪽 책을 좀 열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꼭 한번 봐야 될. 제가 그 이전의 그 사전 지식들과 하나의 또 뭔가 활용점정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에요. 그래서 신문에 제가 오린 것 같아요. 자, 원자력 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100톤 무더기 실종. 어떻게 할게요? 팔아먹었어요. 고물상에 돈 되는 거 다 팔아먹은 거예요. 100톤이 사라진 거죠. 이게 참 우리가 원자력이 폐기물을 없애는 것까지 하면은 화력발전소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막 이런 비리들 나오게 되고요. 바다에다가 또 그
이번에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 바다에다가 그 오염된 물을 또 방류하잖아요. 냉각수를. 그게 한 1, 2년 후면 우리나라에도 온대는데,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그 냉각수가 온대는데, 어떻게 회를 먹냐고요? 어떻게 수산물을 먹냐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 아이디어라고 봐요. 뭐냐면은 민물새우하고 민물고기 있죠. 송어 같은 거. 민물에서 자라는 갑각류, 뭐 가재 다 포함해서 참 참게 있어요. 참게, 새우. 민물의 어종도 영양가는 비슷하거든요. 그거 양식 사업이 약 2년 후부터 뜨기 시작해서 5년 후에는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휴대폰에 방사능 오염 측정기가 들어와요. 우리 놔둔 침대 측정기 지금 시중에 놔돌아다니고 있죠. 침대 위에 올리면 삐 소리 나잖아요. 휴대용이 나왔어요. 그럼 2년 후, 3년 후 생각해봐요. 어시장에 갔어요. 바다에서 온 것들이 다 삐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런데 삐 소리 안 나는 데가 있어. 보니까 다 민물고기야. 민물에서 양식을 했대. 바다에서 양식을 안 했대. 그거 먹어야죠. 네. 바로 이런 사태하고 연결됩니다. 서울 강남구 세 집 중 두 집이 세입자가 산다. 이렇게 막 세 계속 올라가는 거죠. 집 밑에 본줄 아니 밑질 일이 없죠. 집값도 올라가지 세도 줄 수 있지. 그러니까 있는 돈 다 이게 강남 쪽에다가 집을 사게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자 올라가고 집 안 팔리고 집 현금화 안 되고 세입자 줄어들고 임대 안 되고 그 집 끌어안고 죽는 거죠. 그 복수가 옵니다. 부동산의 복수가 다가오고 있어요. 자, 이 양심적 병역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회복무로 하면 되는데 참 너무 오래 걸렸다. 라는 80년이나 걸렸다. 기사가 나와서 좀 넘어갈게요. 그건 예전에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다양한 사회복무를 하면 된다. 뇌세포 두뇌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두뇌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창의적인 그 생각을 할 때는 두정엽하고 전두엽이 연결이 아주 긴밀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두정엽이 뭐냐면요, 공간지각 능력하고 자기 신체 이해 능력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 두정엽이 많아요. 그러니까 창의성은 운동하고 공간지각 능력, 그러니까 공간지각 능력이라는 건 미술 조각 이런 거 만들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신체 이해 지능 운동이에요. 운동하고 만들기가 창의성이 굉장히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제가 제 책에 썼죠. 동영사용 설명서에. 그런 것들이 또 계속해서 또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체능, 운동, 예체능을 15세 이전에는 사실 그것만 해도 돼요. 영어 수업 공부 하나도 안 했대요. 그럼 오무라 사토시처럼 30살 넘어서 공부해도 노벨상을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국어 철저히 하고 모국어. 그러니까 저는 15세까지는 학교에 국어 수업만 필수로 놓고 나머지는 다 동아리화 시켜야 돼요. 모국어 수업만. 감각적인 모국어 수업. 시. 근데 여러분 한자도 모국어입니다. 그러니까 한자고 국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선택 과목. 그리고 다 동아리 학점하고 동일하게. 이 정도로 가야 되고, 예체능 동아리하고, 그런 어떤 운동 동아리, 스포츠 동아리를 엄청나게 많이 그냥 해야 되는 거죠. 미술 동아리. 스티브 잡스가 서예 동아리 해가지고 아주, 자기가 그것이 애플을 만드는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예 수업이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그 얘기하죠. 자, 이건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에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는데 먼저 허용하고 나중에
규제한다. 이게 이제 2018년 1월 신문이에요. 2018년 1월 신문인데 규제 샌드박스가 잘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은 이런 겁니다. 한국인들의 두뇌 자체가 이미 규제 안에 갇혀 있어요. 길들여져 버린 겁니다. 규제 안 할게 한번 해봐.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동안 규제에 너무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준다 하더라도 물론 추가 규제 해제가 안 돼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두뇌 자체가, 문화 자체가. 예, 그런 측면이 많이 있어서 큰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부익부 빈익빈 소식. 지난 1년간 증가한 부의 82%가 상위 1%가 차지했다. 부가 증가하는데 80% 넘는 걸 1%가 가져가는 거죠. 나머지를 그러면 그 나머지 한 10%, 18%를 나머지 99%가 나눠 가지면 좋을 텐데 그나마 또 상위 10%가 거의 다 가져가고 중산층 이하는 계속 빈곤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피할 수 없이 앞으로 약 50년간 지속됩니다. 지속되고 가속화됩니다. 부익부 빈익빈. 대비를 하셔야 돼요. 뭘 대비를 해야 되느냐? 부자를 상대할 것인가? 빈자를 상대할 것인가? 박리담회냐? 후리소매냐? 그 양극화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중간급은 누가 하죠? 그건 국가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중간급. 그러나 실제로 장사를 하려면 가난해진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내가 갈 것이냐, 최상층 부자들을 내가 상대할 것이냐를 그 색깔을 좀 분명히 해야 돼요. 자영업이라면 중간 해결은 어떤 국가나 공직자들이 해야 될 몫이고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2018년 1월 신문부터 나왔네요. 사법부 블랙리스트. 그때는 뭐 있다 없다 막 그랬네요. 근데 나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재산을 노리고 2018년 1월에 재산을 노리고 자기 친구를 시켜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회사원이 지금 잡혔다. 그러니까 재판 전인데 이제 부인하고 있다. 이런 전속살에 관한 자기 부모도 재산으로 보는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런 문화가 좀 있죠. 우리나라에. 안타까워요. 이번에 이제 그 주말에 처갓집 일요일날 갔다가 안동 시골에 갔다가 거기서 모과를 한 30-40개 정도 따가지고 왔어요. 더 많이 열려있더라고요. 사실 뭐 굉장히 이제 원래 모과가 못생겼다고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모과보다 더 못생긴 벌레 먹은 모과죠. 근데 이제 그렇게 뭐 별로 자본주의로 따지자면은 그 시골에 가서 모과 가져온 농작물이 모과밖에 없으니까 뭐 엄청난 그 기름값하고 뭐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손해죠. 손해인데 저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땅에서 캔 땅콩이에요. 땅콩. 여러분 땅콩 드시면서 땅콩하고 나무 이파리 붙은 모양 아예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꽤 많으실걸요. 저도 어렸을 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주 옆 동네에 땅콩 농장이 있었는데 제가 땅콩 수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따 떨어진 땅콩만 봤지 이파리가 붙은 걸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아들 주몽이가 그 이파리가 붙은 땅콩을 봤고 그것을 쪘고 그죠? 그걸 쪄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먹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가 먹는 걸 봤잖아요. 이렇게 얘가 이제 애긴데 보면은 이렇게
땅콩을 파가지고 어, 땅콩을 뽑아가지고 손에 들고 있잖아요. 집사람이. 예. 이렇게 땅콩을 직접 판 거. 요게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보람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이파리 붙은 땅콩은 안 파니까 시골 땅에 갔다 왔다라는 게 이제 이런 점들이 굉장히 행복합니다.